내년을 위해서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부분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조금 내년의 수익을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우리가 이제 7월, 8월, 9월, 6개월 딱 남았잖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은 뭐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퍼포먼스가 워낙 좋으셔갖고 다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셔갖고 사실 저는 왜 나는 그만큼 못 벌었을까? 저도 뭐 수익 안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올해 코스피가 한 15%에서 20% 오른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만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 때는 차라리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고객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과연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내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내년을 위해서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부분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조금 내년의 수익을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삼성전자도 모르겠어요. 지금 8만 원에 아마 배당 수익률이 한 3% 후반,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IT,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조금씩 포지션을 조금씩 미리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오르고 있는 쪽에 포트를 좀 늘려서 내년에 수익을 좀 보자. 또 혹시 뭐 최근에 관심이 가는 뉴스 및 뭐 이슈 있으세요? 한 개 정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올해부터 이상하게 악재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번도 없어. 1월, 2월 달에 코스피가 좀 이제 굉장히 좋았었고. 그때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3분기, 4분기, 올 연초까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오니 인플레이션 인수가 발생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물가로 우리가 고민을 해봤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적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오는 거에 또 한 번 또 시장이 좀 당황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이제 제한을 해놨던 공매도가 한번 풀렸었어요. 공매도가 한번 풀리면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공매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 공매도의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공매도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또 테이퍼링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월봉으로는 코스피는. 이거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악재 뉴스가 매월 계속 나왔는데도 심지어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 없던 공매도 물량도 있었는데 와 이거를 소화시키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그 상승에 대한 에너지도 굉장히 세다. 굉장히 응축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터질 수도 있다. 터진다는 건 제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또 종목을 잘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종목 찾는 센터장님의 좀 비결 한 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저의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자산가분들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거래도 하고 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많이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주식 많이 하시거든요. 부동산도 하시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재테크 하시는 수단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주식을 좋은 종목을 찾는 거에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시장의 뭐 PBR 0.1배 이하의 가치주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급을 쫓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외국인들 사는 것들, 기관, 뭐 연기금 투신해서 사더라 이런 종목을 이제 찾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이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차트를 보고서 차트를 보고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해봤습니다. 차트를 해보고 요즘은 또 HTS가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난 종목만 또 한 번씩 찾아보고 주봉, 월봉 기준으로 또 한 번씩 해보고 수급이 붙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나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에 올라주는 주식을 장기 혹은 최소한 스윙까지 정도는 네. 가지고 있는 게 투자하는 게 제일 확률로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 맞습니다. 실적. 사실은 가치주를 찾고 그거를 그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를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 가치가 1년 후에 시장에서 알아줄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은 많은 그 투자를 잘하시고 대가이신 분들을 자산가이신 분들은 네. 그런 성향의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고객분들 중에도 매년 꾸준히 20%씩 주식으로 수익 내시는 고객이 계세요. 20%. 네. 제가 뭐 평소에 자주 뵈면서 많은 대화를 해도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주식이 있지만 네. 매년 계좌 평균 수익이 한 13년째 계속 20% 이상을 나오시더라고요. 13년째? 네. 대단하신 거죠. 네. 워렌 버핏인데? 네. 대단하세요. 네. 네. 근데 그분의 투자 성향이 네. 이런 저평가 가치주를 많이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통 한 종목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네. 가지고 있기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3개월 자가 못 버틴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3개월 너무 길게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요즘 작년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 평균 매매 보유 일수가 10일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일? 네. 너무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나시고 주식을 손실 없이 롱런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런 주식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기다려 주시고 혹은 뭐 2년, 3년 가지고 계시는 네. 주식들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갖고 있는다는 게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혹시 뭐 종목 선정할 때 뭐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네. 보는 것도 추가적으로 실적 말고 또 더 있을까요? 저는 그런 주식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저는 일단 외국인 보유 비율이 한 10% 이상 정도 나와주는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외국인들이 아예 보유 수량이 뭐 없거나 뭐 1%, 2% 이런 종목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최소한 보유 비중이 그 해당 주식의 한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관심을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리스크는 일단 검증이 됐다고 봐도 돼요. 물론 뭐 모든 외국인도 뭐 다양한 종류의 외국인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과의 정보력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없죠.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다 외국인들이 분석을 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기업의 개별적인 리스크는 일정 부분 없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할 때 외국인 비중이 좀 어느 정도 10% 이상은 나와주는 네. 종목들 위주로 보통 주식을 원하시는 고객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도 한 5천억 정도는 이상의 종목들.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5천억 미만의 뭐 작은 뭐 기업들도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와주는 그런 종목 내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산업 트렌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매칭을 시켜서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낼 수도 있지만 네. 아니지만 그거 정도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은 꾸준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반대쪽인 이제 매도하지 네. 않는 종목도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 고객분들 주식을 좀 많이 오래 하시고 네.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신들 보면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매매를 잘 안 하세요. 네, 매매를 잘 안 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30%, 50%, 100% 혹은 그 이상 나실 때도 있는데 네. 안 파세요, 잘. 네. 왜요? 본인은 더 어떤 밸류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이게 급하시지 않거든요. 네. 이 자금이. 네. 자금이 급하시지 않아서 네. 반대로 10%, 20%,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본인이 샀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면서 네.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를 저한테 이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갖고 네. 매도 포인트는 본인이 그 자산가분들은 크게 잘 안 잡으시더라.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식으로 큰 부를 이신 분인데 네. 삼성전자다, 뭐 예를 들어 현대차다. 네. 이 주식을 현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금? 네. 현금, 우리 지갑에 있는 현금과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식을 굳이 내가 빨리 사야 되고 빨리 네. 팔아야 되고 이런 타이밍에 굳이 크게 집착을 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자산가분들은 좀 그렇게 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매도 타이밍은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적인 여러 사람 투자자들의 직관적인 반응이 그렇죠. 시장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최초의 목적이 30% 수익이었다. 네. 아니면 나는 이건 롱텀으로 봤던 주식이다. 하면은 굳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익이 100% 났다가 반납한 적도 있고 200% 났다가 반납한 적도 있고 물론 그 주식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는 네. 있지만 매도 수익이 많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올랐다면 그때는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 드릴 질문이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네.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어쨌든 처음에 그 주식을 살 때는 네. 적정 가치를 적정 네. 주가를 본인이 참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네. 얼마에 사야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기준을 뭐 가볍게라도 좀 힌트 좀 주신다면. 저는 언제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렇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어느 정도 마음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최소한 한 15일 뭐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매수부터 시작하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공부도 하셨고 스터디도 하셨고 분석을 하셨으면 좋아 사도 돼. 그러면 그 주식을 뭐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조금씩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물론 조금씩 사면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네. 주식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본다 해도 네. 아마 그 가격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주식이 뭐 당장 오늘 안 사서 급등하거나 네.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수 가격보다는 한 어느 정도 느긋하게 조금씩 지켜보면서 매수는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반대로 매도도 네. 너무 단칼에 뭐 무자르듯이 매도하시지 마시고 네. 조금씩 좀 천천히 매도하시면은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일단 사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사고 보고 아까보다 더 올랐네? 네. 그러면 또 사요. 네. 또 사고 그러다 또 빠지면은 아까 너무 비싸게 샀나? 이렇게 너무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네. 네, 급한데 그냥 천천히 저도 주식을 뭐 한 14, 15년 이렇게 했지만 천천히 사도 큰 변동 없더라. 근데 사기로 했으면 사자는 거죠. 네. 사기로 했으면 사되 천천히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조금 사라. 나눠서 사라. 그러면 혹은, 이제 네. 그 나눠서 산 게 비싸게 사면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주식 쪽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네. 저는 주식은 한 3, 40% 정도? 네. 네. 3, 40%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금융상품 한 20%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주식 및 금융자산으로 한 50%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뭐 부동산 네. 혹은 그리고 일부 저는 고객분들한테 그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주식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달러 표시, 네.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한번 해보시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해외 주식도 외국인들보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글이나 애플을 사실은 접근하기 더 유리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도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도 네.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시면은 네. 전체적인 밸런스 안정성이
주식의 이제 상품이랑 개별 종목이랑 뭐 ETF 같은 거 합쳐서 맞습니다. 한 50%, 네. 달러에 한 10%, 네. 부동산은 뭐 현금도 좀 있어야 될 테니까. 물론이죠. 네. 그럼 부동산이 한 30%, 40% 될 텐데 사실 한국은 그 배인 부동산의 자산이 한 70%가 몰려있죠. 네. 저는 근데 부동산도 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동산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의 사실은 접근하기에 이제 단위가 너무 크니까, 네, 단위가 너무 크니까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20대 분들, 30대 분들, 네. 부동산이 지금 전체 자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계속 없으란 법도 없거든요. 네. 네, 부동산을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네. 20대부터 꾸준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그리고 반대로 또 자산가분들을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분들은 부동산을 빼고 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주식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항상 그런 또 자산가분들이나 분들은 부동산을 항상 핵심 중심에서 또 빼놓지 않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반드시 편입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식 투자에서 센터장님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다양한 많은 연령대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을 많이 저도 보면서 조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쵸?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이 받는 게 가장 던지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죠? 네. 뭐 사야 돼요? 이 주식 어때요? 그죠. 주식 좀 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러면 저는 10명이 저한테 물어보면 9명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100점 100패거든요. 네. 이 주식이 어때요? 이 주식 저 이 주식 갖고 있는데 손실이 이만큼 났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되려 물어보죠. 그거 왜 사셨어요? 누가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매수를 권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사실은 뭐 지인들, 네. 뭐 아는 친구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어떤 상점에서 이 과일이 잘 익었나 저 과일이 잘 익었나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주식을 그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하루하루 월급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그런 자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주식을 너무 가볍게 접근을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다,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조금 저는 고객분들은 다른데 좀 주식으로 크게 부를 이루신 분들의 특징은 주당 단가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 기업 자본금이 얼마지?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당 얼마? 주당 8만 원인데요. 이거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가 살짝 안 된다. 현대 자동차 그룹을 전체 합쳤을 때 시가총액이 100조다. 오히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안목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너무 주당 단가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좀 보자.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각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순위라든지 변동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